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속보 상황이 나와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전 의원과 김세희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어제 보신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예고를 했었는데 두 사람 경찰 조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혐의도 가볍지 않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자, 두 사람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죠. 또 다른 출연자인 김용호 씨는 오늘 오전 체포영장 시한 48시간 전인 오늘 오전에 석방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살던 집에서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자, 신상 정보까지 공개된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주소는 실제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호떡 좀 잘라달라 이런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가게 주인이 큰 화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이 고교 시절 후배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주엽 씨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어제만큼이나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지만 오늘은 조금 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면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습니다. 한 남성이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오프닝에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 이 출연진에 대한 지금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자, 송 기자가 조금만 더 전해드릴 내용이 있을까요? 네, 경찰이 오늘 오전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김세희 전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경찰의 설명은 추가 조사도 필요하고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수사기관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연락이 잘 되는지 그리고 소환 요구에 응하는지인데 이들이 10차례 넘는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용호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같이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 혐의 내용이 입증되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네. 검찰에서 이렇게 반려를 했다는 거 보면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영장을 어떻게 법원에 청구를 할까요? 지금 둘에 대해서는 청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경찰에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다는 건 김용호 씨는 청구할 생각 없다는 거고 이 둘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일단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일단 그간에 보여줬던 것처럼 10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생방을 통해서 이제 봤는데 일단 묵비권 행사하겠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지 못하면 다음번에 조사는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거기다가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고발된 사건이 10여 건 이상이라면 범죄 혐의 중대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던 것들이 구속영장의 이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이 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짜 주소 등록하고 성범죄. 송 기자, 이건 진짜 이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건인데 정말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거.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해드린 사건인데요. 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이 여성을 유인했는데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익명 채팅방에서 만나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해자는 2009년에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해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집으로 불러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진짜 이 전자발찌 제도의 정말 가장 약점을 딱 때린 거 아닙니까, 이거? 허를 찔른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이 남성 같은 경우가 쉽게 말씀드리면 목표물을 향해서 이동을 했다면 그것이 포착이 됐을 텐데 아하. 자기가 있는 쪽으로 목표물인 그 여성을 그 공간으로 유인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집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제 보호관찰관이나 이런 분들이 감시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범행 장소로 만약에 선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근데 이게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봤더니 당국의 관리 부실이 또 드러났죠. 그렇죠. 뭐 전자발찌는 전자발찌대로 뭐 신고가 됐지만 문제가 주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고하는 곳이 지금 있는 동대문구가 아니라 이 중랑구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자기 사는 곳하고 다른 곳을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공개를 어디서 하냐면 이 알림 사이트가 있어요.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 그 사이트 보면 이 사람의 주소지가 중랑구로 좀 공개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동대문에 사는 사람도 이 사람 전혀 알 수가 없죠. 당연하죠. 이런 게 관리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이 이자가 2009년, 2010년에 미성년자 3명을 5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해서 징역 6년 실형을 받고 나온 건데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부터가 문제였다고 봅니다. 저런 짓을 하고 징역 6년밖에 안 받았어요. 자, 뭐가 됐든 백 변호사님. 아니 그 자기 원래 집은 중랑구에 등록을 해놓고 실제 살기는 동대문구에 살았다. 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 성범죄자가 거기 사는 줄 모르잖아요. 몰랐어요.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경찰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실거주자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3개월 전에 보니까 저 중랑구에 반지하로 들어간 걸 보고 경찰은 중랑구가 주소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법무부는 어쨌건 동대문구에 사는 걸 결국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경찰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법무부 측에서는 그거 저 사는 데가 중랑구가 아니고 동대문구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 예. 근데 이게 공식적인 그 문서화된 요청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알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찰은 그렇게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지금 뭐 법무부 따로 경찰 따로 그다음에 또 지금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는 여가부에서 운영합니다. 아이고. 다 다르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뭔가 이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현상으로만으로도 단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관련 기관이 한 곳에서야 뭐가 좀 유기적으로 될 텐데 서로 다 이 관할하는 데가 다르면 이게 협조가 되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이런 문제가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어요.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리고 그래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강융성 사건과 거의 동일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측면은 관리상의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경찰에서는 이 법무부에서 GPS가 동대문으로 찍혀가지고 활동 반경을 그쪽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통보를 갖다 해준 게 없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법무부로부터 일단 이런 것을 통보를 하려면요, 그냥 뭐 이렇게 전화상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문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어떤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나중에 찾아보니까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KICS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입력이 안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법무부하고 경찰 간에 있어서의 어떤 말의 신빙성은 법무부보다는 경찰이 좀 더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이게 진짜 지금 신상정보 이 대상자만 성범죄 이 대상자만 서울에 493명이고요. 전국에 3,500명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한다면은 이게 뭐 어디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떡합니까?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자, 송 기자, 근데 네. 이 관리 허술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 이유가 내 근처에 혹시 성범죄자가 있나 이걸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내 근처에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지도가 2016년 이후에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성범죄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엉뚱한 곳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집 옆에 이제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 걸로 지도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7층 규모의 대형 호텔이 영업 중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런 그 난맥상에 대해서 관계기관은 뭐라고 해명을 하나요? 사실 이건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제가 아까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누가 관련됐죠? 여성가부 가족부 관련됐죠? 근데 그 알림이 지도는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업데이트 일정은 국토부가 잘 알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국토부에 문의를 했겠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참 이상하네요. 2016년까지는 업데이트가 잘 됐는데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안 됐고 업데이트가 안 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걸? 2020년도 아니고 2016년이에요. 2016년까지는 업데이트가 잘 됐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되네요? 이게 대답입니까? 이야, 이거 진짜. 자, 박 변호사님. 네. 강윤성 얘기 잠깐 해보면 네네. 이자는 아예 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등록도 안 됐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누가 접속을 해봤어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이 강윤성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니까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몇 군데에서 기관을 달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자 공유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이 시스템이 가장 문제예요. 말씀처럼 보호관찰, 위치 추적, 전자발찌 이거는 법무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형사사법시스템 킥스에서는 또 재판 관련된 어떤 주소라든지 그게 있고 여가부에서 지금 신상정보 등록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도 늦고 공유도 안 되고 아마 세 군데 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강윤성도 마찬가지로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달리 지금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요즘 워낙 이 무슨 강윤성이든 뭐든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마다 진짜 딸 자식 무서워서 못 키우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슨 2016년 이후에 글쎄요 저희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나라 그동안에 공무원들 엄청 많이 늘렸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관별로 기본적인 그 부처 이기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업무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터지면은 우리 소관 아니다라고 책임 전가하는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정립을 하고요. 뭔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그럴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짧게만 하나 더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 이 전자발찌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건데 최근에 이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답니다. 여기서 이 정기 회의를 했는데 이 강윤성 신상 공개가 있고 난 직후에 정기 회의를 했나 봐요.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자, 그런데 신상 공개 이게 인권 침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러면서 김창룡 경찰청장한테 이거 정말 호송 과정이나 검찰 이 송치 과정에서 이 피의자들 기자들 앞에서 얼굴 드러나지 않게 꼭 그 2차 피해 그 가족들한테까지 2차 피해가 없게끔 이거 정말 확실하게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어떤 뭐 대처를 해달라 그러면서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고 했대요. 아니. 뭐 경찰청 인권위원회란 그 기구의 역할이 그런 거인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상황입니까 이게?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의자의 인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걸 중시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근데 피해자 가족 인권은 뭔가요?
왜 거기에 관련된 인권 얘기를 잘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피의자 아무나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위주로 공개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저희가 얘기할 때 이게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더 크다라고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 와중에 공개돼 있는 이 지금 신상 공개된 과정에서 더 피의자의 인권의 침해가 없는 방향으로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너무 좀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그냥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거 지금 뭐 가장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왜 안 잘라줘? 어떤 겁니까? 네, 이게 호떡을 왜 안 잘라줘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에 대구의 한 호떡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손님이 호떡을 샀는데 호떡이 너무 크니까 이제 반으로 잘라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 주인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원래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게 원칙이었고 또 깨끗한 음식용 가위를 갖고 있지 않아서 힘들다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이 손님은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서요. 가게 주인인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오른쪽 손등에서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에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3도 화상이면 어느 정도인 거죠, 이게? 화상의 정도, 화상의 지금 좋으세요. 종류가 4도까지, 1도부터 4도까지 나눌 수가 있고요. 1도가 좀 약하죠. 표피 정도. 그러니까 2도. 이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을수록 심한 거죠. 높습니다. 4도 정도 되면 이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뼈가 들 때 4도인데 3도도 상당히 화상 정도가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피부 전층이 회복이 불가능한 아이고. 상황이고 그래서 자연적인 치유는 불가능한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아주 중증의 화상 정도가 3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그냥 호떡을 확 집어 던진 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호떡을 확 집어 던져서 홧김에 던져서 호떡 주인의 팔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라면 일단 본인의 그런 행동을 넘어서서 일단 화상을 입었다면 벌써 사과부터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예. 이 사람은 당연히 사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행이 또 있었습니다. 호떡을 잘라달라고 했던 게 이런가 나눠 먹겠다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 화상을 입은 상황에서 저 한 명은 와서 아니 손님이 달라면 주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아하. 또 한 명은 아니 우리 호떡 안 먹었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지금 이 가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함께 쓴 동행자들 모두 없었던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호떡 드셔보신 적 있죠? 너무 좋아하죠. 예. 호떡 그거 자르면 안에 있는 그 속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기본이 좀 안 돼 있어요. 호떡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호떡은 원래 자르는 게 아니에요. 호떡은 이제 같이 접어서 먹거나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 국물 단 국물 그걸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데 모르겠어요. 외국에 오래 있었는지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게 요구를 하고 화상을 입히고 근데 그 이후에도 좀 문제된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피해 점주의 말에 따르면 끝까지 째려봤다고 해요. 또 경찰이 와서 나중에 해결될 때까지도 그 밖에서 저 멀리서 병원 갈 때까지 쳐다봤다고 합니다. 뭐 사과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너무 당당한 그런 모습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주인이 아까 송 기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 가위는 이 음식물에 쓰는 가위가 아니라서 이걸로 못 잘라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저걸 기름이 펄펄 끓는데 저걸 던졌으니 교수님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진짜 100번 양보해서 열받아가지고 던졌다고 쳐요. 그런데 기름이 확 튀어가지고 저 업주 몸에 그게 딱 튀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죄송합니다 할 것 같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우리 양행가께서 어디 다치지 않았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은 던지질 않죠. 뭐 그렇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이거 뻔뻔함이라든가 적반하장이 일반화되어 가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아마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아까 하라면 하지 말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 좀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손님은 제가 왕이다.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손님은 돈 낸 만큼의 서비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떡 값을 지불하면 그 호떡만 자기는 가져가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 호떡 가게 주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철학도 있을 수 있죠. 자기는 절대 안 잘라준다. 그럼 만약에 자르고 싶으면은 다른 데 잘라주는 데 가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 집어 던져서 저렇게 사람에게 화상까지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더구나 거기에서 바로 가지 않고 건너편에서 쳐다보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측면에서는 글쎄요, 우리 사회의 좀 전반적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법적으로 네. 백 변호사님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형사적인 문제, 민사적인 문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호떡을 기름판에다 집어던지면 기름이 튀고 기름이 튀면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튀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던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하. 상해죄 미필적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던진 사람은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요. 오. 그리고 민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 뭐 본인의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튀었죠. 튀어서 화상을 입었으면 첫 번째 피해는 치료비입니다. 그렇죠? 치료비. 화상 치료비 다 당연히 이제 물어야 되는 거고요. 예. 치료비뿐만 아니라 지금 저 치료받을 동안 호떡 못 팔아요. 아, 가게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예. 가게문을 지금 제가 알기로도 오늘까지 닫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가게문을 닫은 동안은 벌어야 될 돈을 벌지 못했던 것. 그러네. 이제 이걸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벌 돈을 벌지 못했던 것. 이것도 손해 범위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정신적 피해도 충분히 입었기 때문에 위자료도 어느 정도 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단순히 화풀이해서 던지고 기분 나쁘고 끝날 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야. 민사 손해배상 대상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홍익대 미술대학의 한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이 과거 후배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대 교수의 성추문입니다. 자, 송 기자가 먼저 내용 좀 정리를 해줄까요? 네, 어제 홍익대 학생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익대 미대 한 교수를 비판하기 위해서인데요. 한 홍익대 미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적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했다. 그것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학생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른다. 학생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교수라는 위계 관계를 이용해서 나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잠자리를 강요했다고 학생들은 폭로를 했습니다. 자, 어제 이 폭로를 주도했던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수의 파면을 학교 측에 요구했는데 잠깐 여기서 단체 측 얘기 듣고 가시죠. 너는 작업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다. 온 대한민국이 N번방 사건을 경악하던 시기 A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입니다. A 교수는 강의실과 사석을 막론하고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일삼으며 자신의 성 경험담을 늘어놓거나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성적으로 조롱하였습니다. A 교수는 자기 작업실이 마치 자기의 세상 전부인 양 착각하고 성희롱과 성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태된 의식에 피해를 입은 것은 모두 학생들이었습니다. 백 변호사님, 일단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와, 요즘 세상에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동행동 측 그러니까 학생들의 주장 내용에 따르면 이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거예요. 한 여학생한테 야, 너랑 나랑은 이제 언젠가 성관계를 하게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휴대폰에 캘린더 앱 있죠. 날짜 정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캘린더 이제 앱까지 그렇죠. 야, 날짜 잡아 날 막 이런 잡자 거 할 때. 이러면서 네, 막.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본인의 지휘를 해서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N번방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그 시점이라고 하는데 야, 너는 저기 작가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 많이 벌었겠다. 그러니까 N번방의 피해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인지 가해자로 많이 벌었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취지의 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학생 측의 주장입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대학 교수입니다. 자, 교수님, 오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뭐
보통 그래요. 제가 이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동안은 참았던 것인가 했더니 아니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로 면전에서 얘기할 수 없었고 그 상황을 일단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애들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막 많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일단 학생 측의 이제 뭐 주장이긴 하지만 교수님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좀 교단에 서 있는 입장에서. 예, 이런 행동을 한 그 교수를 직업이 교수라고 해가지고 교육자라고 명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후배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앞에 와서 교수님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한 60에서 70%만 알아들어라. 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학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실에서 뭐 이런 자기가 뭐 과거에 뭐 성매매 업소를 차리려고 했다든지 외국에 나가가지고 자기 뭐 해외 원정 매춘 경험이 있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교수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게 하기 힘든 그런 행동인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개인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는 저는 말을 놓지 않습니다. 진짜요? 예, 지금까지 존대하세요? 제가, 예, 존대합니다. 제가 할 때는 왜냐하면 공식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이제 뭐를 상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그 말을 놓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객이거든요. 교수라고 하는 직책은 학생들이 없으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어떻게 보면은 교만을 갖다 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피해 학생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상당히 많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일단 2018년부터 이 교수 A 씨가 성희롱 폭언을 입삼았던 학생이 파악한 것만 10여 명입니다. 파악한 것만 아마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공동 행동을 하면서 용기를 내 가지고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졸업생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뭐 10명이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습적으로 반복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말고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JTBC 취재진이 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요. 잠깐 여기서 그 관련 얘기 듣고 이어가시죠. 언젠가는 너랑 내가 성관계를 할 것 같으니 차라리 엽서 날짜를 잡자. 핸드폰으로 이제 진짜 그냥 그 날짜 어플을 켜서 실제로 날짜를 잡으려고 이날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당시에는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데 근데 동시에 이제 여전히 너무 어려운 대상이어가지고 그냥 그 상황을 넘길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그 일이 자꾸 저를 괴롭히고 약을 먹지 않으면 이제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여전히 약간 계속 정신과에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 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일단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단 그 학생들의 충격은 이게 수습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교수님. 네, 저 학생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이 어떤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객체, 즉 어떤 그 목적물이 됐을 때 그 행위를 자신에게 가한 그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 충격의 크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어떤 뭐 이렇게 모르는 험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교수라든가 부모라든가 또는 이제 자기 주위에서 진짜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피해를 받는 것의 어떤 그 상황에 따른 충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뭐 부모로부터 뭐 친부모로부터 뭐 성추행, 성폭행 당하는 이런 일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위 얘기해서 정말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그 대우를 받게 된다면 믿을 X 하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그 해당 교수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고 10번 넘게 개인전을 연 현대미술 작가다 뭐 이런 소개까지 나왔던데 그 홍대 측이나
이 해당 교수의 뭐 입장도 전해진 게 있나요? 일단 이 교수는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잡을 부분이 많다. 바로잡을 부분이 많다는 건 일부 사실관계가 좀 있는데 왜곡됐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라는 게 이 교수의 입장입니다만 공동행동 측은 문제 발언을 들은 학생들이 너무 많고 벌써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부정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단순 또 송 기자, 성희롱 뭐 이런 것보다 더 뭐 다른 것도 있었다면서요? 네, 뭐 외모 등 이제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는 게 이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피해자가 얘기한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못생긴 애들 보면 이제 토가 나와서 얼굴을 못 쳐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한 학생에게는 우울증 있는 거 알고 있냐라는 발언도 했다고 하고. 또 수업 중에 이제 일부 학생들의 작업물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이 학생의 작업물을 평가해봐라라고 하면서 원색적인 평가를 하도록 유도해서 따돌림을 하도록 주도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이게 다 사실이다. 네. 그러면 이 교수한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언어적 어떤 성희롱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접촉이 있었으면 뭐 위력에는 강제추행죄 등등이 성립해서 형사처벌 등이 커질 것 같은데 일단 공동행동이 얘기하는 것처럼 봤을 때는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같은 게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또 성희롱에 많이 해당한다면 그거는 학교 내에서 뭐 징계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매매 강요 대 허위 사실. 자, 방송인 현주엽 씨 얘기입니다. 과거 이 고교 시절에 후배들에게 이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자, 일단 지금까지 상황부터 정리를 하고 가보시죠. 네, 현주엽 씨가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성매매를 강제로 하게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건데 대학 농구부 시절에 사창가로 후배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성매매를 시켰고 또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타를 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현주엽 씨에게 현주엽 씨가 학폭을 했다고 폭로했던 그 폭로자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번에 주장한 내용입니다. 휘문고 전국체전에 나가서 후배들을 광주시에 있는 한 사창가로 데려가서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백 변호사님 이거 내용이 너무 조금 그런데 좀 어떻게 공개해 주실 수 있는 선까지만 조금만 더 부연해 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주엽 씨가 그 후배 성매매를 강요해서 1년 후배가 성병에 감염됐다. 아이고. 그리고 후배가 또 다른 학폭 피해자 어머니 누나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이 녹취록 속의 피해자는 지금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녹취록에서는 이제 이 후배가 이 현주엽의 지시로 사창가를 가는 택시를 잡고 숙소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까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가 이제 이 현주엽 씨의 반대쪽에 있는 그 피해자를 대리하는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이 변호사가 이 현주엽 씨가 고려대 농구 시절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사창가로 유명한 지역, 사창가로 유명한 지역에 후배들 강제로 데려가서 성매매를 시키기 일쑤였고 만약 거부하는 경우 구타까지 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이거 말고도 폭력 얘기가 많이 나와서 현주엽 씨가 이 후배들을 고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편 그 후배 측이 현주엽한테 그 고소 좀 취하하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중단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만약 그거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폭력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했다 합니다. 그 추가 폭로가 이 부분입니다. 성매매 시키고 거부하면 구타한다는 부분. 그래서 이건 사실 협박적으로 계속 했던 것이다라고 현주엽 측 변호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 대리 변호인, 그러니까 이 또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쪽을 그 변호사를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최초 이 학폭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기소유예는 송치된 것을 언급을 하면서 현주엽 측에서는 이거 폭로 내용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건 그렇게 기소유예는 송치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다 추가로 지금 성매매를 강요했다라는 의혹까지 폭로를 하는 거, 그리고 이걸 빌미로 해서 뭐 합의를 종용했던 거, 그래서 이 부분 합의를 종용했던 부분은 강요 미수,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 허위사실을 적시한 건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정 기자, 근데 저희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네. 약간 좀 이 시쳇말로 중립기어를 박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3월에 처음 이 학폭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최근에 경찰이 그거 사실 아니었다 네.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3월에 학교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장한 사람이 본인이 당한 게 아니라 이제 특정 사람이 폭행을 당한 걸 봤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한 걸 봤다. 네, 그 현주엽 씨가 누구를 때렸다, 누구를 괴롭혔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거였는데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나서서 봤더니 그 후배를 직접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맞았다는 사람. 네, 맞았다는 사람 진짜 맞은 거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그러니까 주장한 사람, 학교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교수님 뭐 좀 짧게 좀 결론을 내려주시죠. 이게 워낙 학폭 이게 뒤집어진 경우도 많았었잖아요. 사실인 경우도 있었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제 현 시점에서는 사실 밝혀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제 확실한 거는 이 양측의 주장이 완전 상반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팩트가 아닌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이제 그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갖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제 또 이번에 새로 불거진 그 성매매 의혹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불륜을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남성의 주거 침입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표현한 해군 하사의 행위가 상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알아봅니다. 자, 이 첫 번째 재판에 관해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에 좀 이런저런 좀 의견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불륜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연녀의 남편한테서 너 왜 우리 집 들어왔어? 함부로 주거 침입으로 고발된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2019년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륜남이 여성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랑만 얘기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3차례나 들어갔는데 이후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이 남성은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1심, 2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서로 달랐죠. 그렇죠. 1심 같은 경우는 이제껏 판례예요. 주거 침입죄. 주거 침입죄가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어떤 공동 거주자 중에 한 명의 주관적 의사에 반해서 침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였고요. 1심은 이런 기존 판례대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 불륜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나쁜 것이다.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그와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거주 한 명에 승낙받아서 문 열어줬어야 들어간 거 아니냐, 아내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다라고 지금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 교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좀 뭐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이런 지금까지 이제 1984년 이제 판례가 있는데요. 그 판례가 지금 한 40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 그리고 이제 평온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함께 생활하는 그 주거 공간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승낙을 갖다가 했다 하더라도 예. 같이 사는 사람의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반해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실제 그 사람의 집의 관리에 있어서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다. 그래서 이제 주거 침입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요. 이 학계에서는 자, 현존하고 있는 그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무슨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사실 주거 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이 대법원이 이 두 개 사건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공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그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있는 그 전문가 그리고 참고인의 의견을 갖다가 이제 청취를 하는 것인데 2003년부터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 공개 변론의 해부에서 각계 의견을 청취를 해 왔습니다. 자, 그렇게 청취를 해왔고 오늘 결론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옥신각신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자, 일단 오늘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주거 침입 아니다. 하하. 저렇게 아니다 결론을 내렸군요. 뭐 저희도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렇지만 이제 외웠죠. 암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거침입죄 보호법이익은 뭐 승낙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6월 달부터 6개월 뭐 공개 변론을 거쳤어요. 6월 달에. 그래서 저는 합의체 판단도 받았고요. 대법원이 지금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부분은 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지금 공동거주 중에 한 명이 승낙을 했다 그러면 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대법원 결론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 집에 명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 집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제 주거권자라고 하는데 저하고 와이프하고 살면 둘이 주거권자인 거죠. 그 누구 명의랑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기존의 판례들은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없는데 불륜남이 들어왔으면 남편이 알았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열어줬겠어요? 당연하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으면 안 열어줬을 거야. 이 사람의 그러면 주거권을 침해한 건데 이래서 유죄 판단을 했던 건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이 사람의 기분이나 심리 상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거권자 중에 다른 사람 침입이란 개념이 뭐냐? 침입이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든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에 반해서 보여주는 들어가는 형태들이 있어야 침입인데 문 열어줘서 들어간 거 아니냐. 문 열어서 들어갔는데 침입이란 그 사전적 의미랑 맞느냐. 그러니까 주거 침입의 개념은 이 주거권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판단할 게 아니라 침입이라는 외형적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사법은 최대한 좁혀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법원에 따라서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침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오늘 결론이 내려지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정말 엄청난 진짜 이런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대법원 판결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껏 다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목적, 범죄 목적으로 어떤 집에 한 명이라도 의사에 반하게 들어가면 범죄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도 뭐 공부할 때 남편이 아내 몰래 친구들하고 집에 몰래 들어가서 술을 막 먹는 거예요. 아내 싫어하죠. 그럼 같이 술 먹은 사람들 다 처벌됩니까? 주거침입죄로? 그래 되기가 그런 부분 좀 이상하지 않나? 이거를 너무 엄밀하게 적용해 버리면. 아니 근데 그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는 거하고 바람 피는 거하고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이번에 이 검사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검사는 뭐 유죄를 좀 주장한 입장에서 요게 수인할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냐, 넘어서지 않느냐, 요게 기준이 되는 것이다.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 또 동의를 얻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친구가 가서 그 도둑질할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거는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는 거고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술 좀 먹는 거 그거를 범죄자 만들긴 좀 뭐하지 않느냐.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친구 불러 술 먹는 게 범죄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되는 부분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 또 침입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적 요소가 개입됐을 때, 아니면 절도 같은 범죄가 개입됐을 때,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처벌하자. 그래서 이런 경우만 주거침입죄가 되고 나머지는 뭐 수인 한도 내에 들어가니까 안 되면 맞지 않느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다라고 검사는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러면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쪽에 좀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문 열어준 사람의 주거권은 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안 사는 사람인가? 투명 인간이냐? 그렇죠. 이 사람이 본인의 주거권이 있으니까 본인이 쉽게 말해서 뭐 이 도덕적이고 비도덕적 문제를 떠나서 문을 열어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남편의 주거권에 반해서 주거침입 인정되면 문윤호 전 아내는 주거권이 없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입이라는 행위 유형을 통해서 판단해야지 그렇게 따질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의 시청자분들도 야 이거 불륜을 조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형사처벌에서 주거침입죄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 그리고 요즘에 간통죄가 없어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 집에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본으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통을 해서 응징하려는 목적이지 이게 실제 주거침입이 되는 거하고 좀 무관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반대되는 논거였던 겁니다. 일단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서 그것도 좀 영향을 준 거겠죠? 그렇죠. 요즘에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제일 많이 이제 고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침입이에요. 불륜의 태양 중에 이제 집에 와서 하는 경우에는 그 집에 우리 집에 들어온 거 너무 화나는데 그냥 손해배상하고 끝내? 일단 주거침입. 옛날 대법원 판례 인정해 줬잖아. 근데 이제는 이걸 주거침입으로 형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오늘 대법원이 밝혀준 겁니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형법 조항에 반영이 된 겁니다. 주거침입죄를 물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불가능한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판결이냐면 1984년도에 만들어졌던 판결이에요. 그때 부정행위 목적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요거 그냥 한번 단순 간통죄로 처벌하기에는 좀 너무 약한데, 또 간통죄는 당시에 친고죄였거든요. 요걸 좀 더 처벌해야 되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뭐 공감대도 형성됐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게 이제 주거에 침입한 거 아니냐? 다른 목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처벌했고 한 37년간 이 판례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주거 침입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의 평온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사람 없을 때 어떤 막 성도착자가 이렇게 막 환자가 문 열고 들어와서 막 속옷 같은 거 막 해집고, 당연히 주거침입죄죠, 그거는. 아니 근데 그것도 몰랐잖아요. 그 여성, 그 집주인은. 사생활의 공연성, 평온성을 깨버렸잖아요. 당연히 다른 건가요? 너무나 당연히 주거침입죄죠. 그런 거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려고 만든 범죄입니다.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인데, 이 간통 이러고 불륜 이런 거를 처벌해야 되는데 어디 우리 집에 와서 그 짓을 하나, 더 처벌하려고 주거침입죄를 지금 넣어서 했던 게 한 37년간 지속됐던 거거든요. 막 물리적으로 좀 돌아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거가 질문한 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없는데 몰래 들어간 거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우리 이 불륜 관계에서는 최소한 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의 승낙은 받고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은. 네, 승낙은 받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승낙을 안 받고 들어온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 두 개의 태양은 좀 다르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84년도에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간통은 구속이었습니다. 간통에 대한 사회적인 그 비난가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판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뭐 그렇다고 이제 부정행위가 뭐 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간통죄가 폐지될 정도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주거침입이 유지된다는 건 84년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차이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게 이 제대로 발음을 하려면 그런 약간 격하게 된 발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적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도라이 발언의 군기문란. 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인가요? 네, 이게 2019년에 한 해군 부사관이 그 동기 부사관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사를 지칭해서 도라이라고 지칭을 한 건데요. 이 채팅방이 초급 교육생 75명, 부사관 교육생 75명이 모여 있는 대화방이었습니다. 이 지도관을 이 목욕탕 청소를 담당한 거였는데 교육생들한테 청소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니까 도라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됐겠지만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법에서는 상관 모욕죄가 있기 때문에 군 검찰이 도라이라는 표현이 지도관 상관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소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지도관이 2019년 7월부터 일주일간 이제 부사관을 포함한 교육생들에게 목욕탕 청소를 지시했는데 이제 목욕탕을 다 치우고 나면 양말을 신고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목욕탕에 물기를 다 제거하면 양말에 물기가 안 묻겠죠. 그럼 오케이. 물기가 묻으면 물기가 묻네.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물기 제거 상태가 불량하다고 벌점까지 부과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제 그 부사관이 이제 과실 점수가 누적돼서 외출 외박이 제한되니까 요 단체 채팅방에 도라이 크크크 원래 목욕탕이라는 곳 습기가 많잖아요. 예.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올렸던 겁니다. 교수님 이거 일단 그 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 상황 자체가 좀 어떻게 인식이 되시나요? 일단은 이제 단톡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서 자기보다 상관들에 대해서 어떤 불평 불만을 갖다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앵커님께서도 있었었나요? 아유 예전에는? 뭐 일상 다반사죠. 뭐.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 그 단톡방에다가 올렸다는 거죠. 이 글자로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이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글로 올리지 않고 말로 아 진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사실 이제 말이 다르고 다른데 여기가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니까 군대. 그래서 이제 도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군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엄격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마 군 검찰에서 이렇게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 목욕탕에 세상에 물기 없는 게 그 목욕탕입니까 그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관이 지적하고 벌점을 부과해서 외출 외박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하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목욕탕을 청소하는데 양말에 물기가 묻은 벌점을 주는 거는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심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좀 힘들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이 한 75명이 보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우리 그냥 같이 사는 한 이게 일반인들 한 70명 모여 있는 방에 이런 걸 시켜 도라이 크크 했으면 모욕죄 안 됐을 것 같아요. 기소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군 조직 내 이 상관 모욕죄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을 이 도라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무래도 이 상관에 대한 그 소위 사회적 지위나 체면 같은 것이 충분히 떨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여기서까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약간 좀 경우는 다르지만 그 누구죠? 그 무한도전에 나오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그 돌 아이 막 해가지고 돌 플러스 아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막 희화화하는 분도 계신데 노홍철 씨. 예. 본인이 본인을 모욕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아무튼 자 그런데 이게 또 우리 박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이 또 군 법무관 출신이시잖아요. 이걸로 처벌한 적이 많았었죠. 이걸로 처벌을 하셨다고요? 판사도 제가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도라이가 이 정도는 이름 욕 말고 다른 욕이라든지 우리 모욕죄 체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민간인 사이에 군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모욕죄,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 얘기인데 추상적으로 표현했을 때 욕설을 말하는 거예요. 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 200만 원의 벌금, 거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욕설을 했을 때는 좀 중하게 처벌돼요. 공연하게 모욕을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금고징역이 되고요. 상관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놓고. 단둘이 있는 데서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지휘체계, 상명하복 이게 중요하거든요. 상관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일반 모욕죄보다 더 가중되게 처벌되고 있고 그 지금 조항이 적용돼서 지금 유죄 선고됐고 좀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앞서 그 주거침입 그 문제처럼 1심, 2심이 또 달랐더라고요. 네, 1심에서는 무죄 판단했고요.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려운 말인데 정당행위, 형법상 정당이 여부에 따라서 갈린 건데 1심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행위가 뭐 다른 거 빼고 소위 말해서 우리 상식에 이거 처벌하는 게 상식에 맞아? 이걸 사회상규라는 표현을 쓰는데 1심에서 아니 저기 단톡방에 도라이라고 한번 썼다고 이걸 상관모욕죄까지 처벌하는 거는 좀 상식에 반하는 것 같아. 이게 1심 판단이었고 항소심에서는 다른 곳이 아니고 군대라는 곳. 군대라는 곳에서 상사를 75명이나 보는 데서 도라이라고 표현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군기나 군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항소심에서는 이 정도라면
이거는 상식에 반하는 처벌이 아니다. 형법상 정당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다고요? 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욕죄, 특히 군에 있는 상간 공연 모욕죄, 상간 면접 모욕죄 이걸 왜 뒀냐라는 거를 대법원에서 본 것 같아요. 지휘 체계라는 게 있다. 지휘 체계에 해를 끼쳤냐 안 끼쳤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본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어떤 또라이죠. 통상 도라이 이 표현이 예를 들어서 군의 조직 질서나 이런 것들 지휘 체계가 문란하게 됐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가 있는데, 대법원이 봤을 때는 군의 지휘 체계가 문란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게 이유 중에 하나 그러죠. 장마철에 이 청소하는 게 싫지요. 물기 당연히 있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기고, 또 거기에 동기생들 중에 다른 사람도 불만 제기를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했고 뭐 계속 반복해서 도라이 하는 게 1회 정도 도라이 했는 건 그런 거라면 이거는 지휘 체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1심에서 얘기했던 정당 행위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되는 게 아니냐. 요거 부분을 2심에서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좀 새롭게 좀 판단을 해봐라라고 지금 돌려보낸 것입니다. 아, 근데 저는 이게 이걸 보고서 이 기사를 딱 접하고 든 생각이, 이 단톡방에는 그 입력 금지 설정을 해놔야 된다. 괜히 또 실수로 뭐 이상한 거 올라가고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 곤혹스러워지니까. 단톡방이 없을 때는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입증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은 아예 증거가 남잖아요. 캡처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 단톡방에 다른 사람의 험담, 소위 우리가 뒷담화라는 표현도 쓰는데 뒷담화를 함부로 하다가는 처벌될 수 있다는 거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그 정규적인 군사 훈련에 관련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불만을 이런 방식으로 토로했다면 얘기가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장마철에 습기 많은 목욕탕을 청소하는데 저기 물기가 없어야 된다 해서 했던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걸 다소 과하게 했다고, 이게 군 기강이나 조직이 이렇게 형해되거나 해이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상식 아닌가? 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교수님, 근데 뭐 보통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하는데, 그 뭐 이게 약간 법적인 이걸 떠나서 교수님은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는데 나라님 욕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개된 그런 그 단톡방에서 얘기가 나왔고 또 그 상급자 그것을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그 상급자도 사실은 이것을 갖다 문제 삼지 않고 내가 좀 과했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그랬겠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문제를 삼은 건데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 왔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이 혹시 또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도라이라고 하는 것도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 나는 이제 막 도라이라고 하겠다 해서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막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홍모 감독이 얘기했듯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게 평시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전시에는 만약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불복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이거 하나가 어떤 그 기준이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4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기존에 입건했던 3명의 폭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1명을 추가해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 남성의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출혈로 밝혀졌는데요. 남성의 얼굴을 폭행한 것이 머리 손상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지난달 4일 의정부시 밀락동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학생들.
앞서 경찰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폭행이 사망의 원인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어젯밤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한 달 연장에 반발하며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서울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들. 이들은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일정한 박자에 맞춰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건데요.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시위에 서울에서만 4천여 대의 차량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자영업자들은 시설 중심이 아닌 개인 방역 중심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일단 뭐 1인 시위 외에는 지금 4단계여서 모두 다 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우리가 집시법이라고 하죠. 집시법 위반, 또 감염병 예방법 위반, 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저 차에서 자영업자 내려서 단체로 항의한 건 아니고요. 예. 차 안에 있었고 차에 내려서 항의하는 분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저도 이제 경찰에서 앞으로 이분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저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그래도 최소한 차에서 내리지 않아서 저렇게 차량 안에서 항의를 하는 자영업자까지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아하. 저는 그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저걸 집회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이 30대 폭행치사 이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서 가격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었군요. 네, 의정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피해 학생들 중에 가해 학생들, 때린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손에 뭘 들고 있는 것 같은 영상이 보여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경찰도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화면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니까 손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고 폭행을 한 뒤에 폭행이 끝나고 다시 주워든 걸 확인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일단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 네. 폭행으로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10대 4명. 그럼 어떤 뭐 처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부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이 폭행 결과로서 사망하게 됐는지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미 지금 불구속됐고 구속은 없습니다. 소년이 네.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관 아주 주된 연관이 있는 사람만 지금 입건이 됐는데 몇 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뭐 폭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더 연관성이 크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입건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이 소년들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죄가 성립합니다. 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계속 이어서 전해주시죠. 한 운전자가 얌체 운전자를 향해 경적을 울렸는데 되려 보복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서울 양재역 사거리에서 사당 방면으로 가는 도로.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검은색 차 한 대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듭니다. 놀라며 경적을 울린 승용차 운전자. 이때부터 검은색 차가 신호 없이 끼어들기는 물론 급정지를 하는 등 마치 보복 운전을 하는 듯합니다. 영상을 올린 승용차 운전자는 결국 접촉사고로 이어져 자신과 동승자가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는 또 경찰 조사에서 보복 운전을 감행한 차주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진술은 물론 영상까지 제출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엿새 전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로 살해해 구속된 남성. 이 남성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제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피해자가 수년간 남편의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요.
가해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9월 7일에 시작된 이번 청원에는 현재까지 18,000여 명이 참여해 남성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친구가 숨을 거두기 전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라더니 말을 잇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가해자의 신상 공개 여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일본도로 자기 아내를 살해한 이 남성 신상 공개 청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네.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 공개가 되는데 뭐 범행 사실은 거의 확실하고요. 증거도 확실하고 공익적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요건 중에 해당하는데 범행이 너무 잔인합니다. 일본도를 이미 이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침대에 어디 놔두고 계속 겁을 줬다라고 하거든요. 일본도를 찌르겠다라고 겁을 줬고 이런 또 일이 생기니까 보복의 감정으로 칼로 이렇게 살해를 했다는 이 상당히 잔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지만 신상 공개 가능성도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좀 끔찍해서 제가 저희가 이 사건을 전해드렸을 때 제가 그냥 얘기를 않고 넘어갔는데 이 피해자 분이 너무 이 일본도 장검 1m가 넘는 장검에 너무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시길 때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품에 안겨서 내장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보복운전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자, 일단 영상을 보면 보복운전 같아 보이는데 뭐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불기소 처분이 났을까요? 사실 이 보복운전이라는 게 형사적으로 보면 이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니까 상대방을 협박하는 그 특수 협박이나 아니면 다쳤으니까 특수 상해, 특수 폭행 정도 해당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기 양재동에서 사당도 쪽으로 우회전한 저 퇴근길에 엄청 막히거든요. 근데 저 길에 이제 저 SM 저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얌체운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좀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저렇게 끼어주지 않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들어오거나 또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저런 경우에 이제 보복 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일단 경찰은 뭐 본인 동승자 진술 그다음에 동영상 제출 여러 가지 다 이런 걸 종합했을 때 비매너 운전자일지 몰라도 보복 운전으로까지는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는 영상만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일단은 무혐의가 나온 것 같은데 혐의 없음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없습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것도 뭐 보복운전인가요? 네, 그건 아닌데요. 영국 런던 남부의 한 골목입니다. 자동차 후방 카메라에 찍힌 영상인데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남성이 보입니다. 근데 이 남성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주위를 살피는 듯 좀 수상해 보이는데요. 남성이 후방 카메라가 달린 자동차 쪽을 쳐다보기도 했고요. 방향을 틀어서 좌회전을 합니다. 잠시 후에는 빨간색 승용차 앞에 멈춰 서는데요. 갑자기 보셨나요? 지금 너무 빨랐는데 손으로 쳐서 유리창을 깼습니다. 조수석 유리창을 깨서 뭐야 이거? 좌석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수상하다 싶었는데 절도범이었던 겁니다. 아니 지금 누가 지금 누가 왔는데 지금? 여성이 왔는데요. 빨간색 승용차로 와서 깨진 창문을 확인합니다. 후방 카메라로 이걸 지금 보고 있던 자동차 운전자가 후진을 해서 다가가는데요. 자전거를 탄 남성이 방금 유리창을 깨고 가져갔다. 이 사실을 아마 알리려고 여성에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운전석 문을 여는 거 보니까 승용차 차주인 것 같은데요.
조금만 빨리 왔으면 지금 절도 장면을 목격할 뻔했습니다. 지금 영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 네, 보니까 반대편입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운전자가 알고 보니까 근처에서 교습을 하던 운전 교습 강사였다고 합니다. 수강생에게 운전 연습을 가르치던 중에 이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건데요. 강사가 후방 카메라에 찍힌 영상 복사본을 주겠다고 여성에게 명함을 건넸지만 이게 반전인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도 이 도난 사건과 관련한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야, 근데 자동차 저 유리 창문을 저렇게 팍 깰 수가 있는, 진짜. 뭐 들었을 것 같은데. 예? 뭐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잘 보이진 않는데 네. 돌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가 보죠. 이건 또 뭘까요? 한 남성이 폐허가 된 어느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허리케인을 휩쓸고 간 지붕이 아예 날아갔고요. 가게 안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됐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남성이 손에 무슨 공구를 들고 있습니다. 저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ATM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있는 ATM기를 지금 뭐 열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남성도 ATM기 쪽으로 다가오려다가 모습을 촬영하는 드론을 보고 꼴찌만 듯 되돌아가는 장면도 잡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는 좀 다른 곳 같네요. 예, 이번에는 폐허처럼 변해버린 가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부서진 가게 문 사이로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위쪽에서 가게 안 상황을 내려다보니까 가게 안 진열돼 있던 음료, 맥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탈 중이구만요. 맞습니다. 이곳은 최근 허리케인 아이다가 상륙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입니다. 16년 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있었는데 1,800여 명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도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도시가 폐허처럼 변하니까 지금 현지에서 저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올리언스 현지 경찰이 절도와 약탈과 관련해서 수많은 체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하지만 체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이 약탈자들도 관계 당국에 체포됐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는 말이죠. 저런 상황 되면 서로 다 나와가지고 막 수해 복구하겠다고 하는데, 예? 백 변호사님, 이건 뭡니까 도대체 얘네들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일이 생겨도 저런 영상이 도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저렇게 이제 뭐 허리케인이나 아니면 엄청난 수해가 나고 나면 아니면 또 그 안에 폭동이 나고 나면 꼭 저런 이제 현상들이 목격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시민의식이 훨씬 더 투철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오 교수님, 보통 저렇게 드론이 뭐 자기를 찍고 있다라는 걸 알면 뭐 이렇게 하고 도망가기라도 할 텐데 찍든지 말든지 하면서 계속 저러고 있어요. LA 폭동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얼굴 안 가리고 와가지고 그냥 깨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다르고 우리나라는 만약에 드론이 떠가지고 개인의 얼굴 저렇게 찍고 하면은 저런 행위를 갖다가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비행기 내부 같네요.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 내부인데요. 저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갑자기 짐승처럼 이제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었다가 또 썼다가 마스크 썼다가 왜 저래? 저러다가 또 난데없이 누군가에게 아이고, 저 이런. 손가락 욕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말을 막 내뱉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남성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승무원에게 다가가는데요. 자, 대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What? What are you gonna kick me off this flight? I'm already here. No, that's what you think about it. Sit down now. You can't hold us. Sit. 왜 저러는 거예요? 자, 이 승무원이 남성한테 자리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남성은 마스크를 쓰는 등 많은 등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계속 난동을 부려요. 난동이 계속되니까 한 승객이 지금 이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승객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I just was watching the guy because we were unsure what was happening, and I just thought, in case something does happen here, I want to record this. He would get up out of his seat. That really put other people, kind of on edge. We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I certainly hope he's not flying anytime soon.
아, 저는 그냥 이 목격자분이 저 촬영하기보다 가서 야, 너 앉아.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앉았을 얼굴 것 같은데. 보니까 그냥 앉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 지금 보통 일반인의 뭐 느낌으로서는 비정상인 것 같죠? 예. 60대라고 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착륙하니까 야, 일어나. 일어나 이제 잠들었네요. 경찰이 출동해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자, 올해 들어 미국에서 기내난동을 부리면서 탑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승객 무려 4,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3,000명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자, 미국에선 탑승 규정을 어기면 수천만 원을 벌금 물거나 항공기 탑승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술 취해서 아주 그냥 큰 처벌이나 이런 걸 받게 되겠네요. 오늘 저기 했잖아요. 도라이 저런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너무 그 얘기 즐겨 쓰신다. 네. 아니 오늘 했잖아요. 한 거니까. 너무 예. 꽂히셨어요. 미국 아까 사람이니까 벤 뭐 발음으로도 하시고 막. 도라이 미국 한 사람 좀 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만. 이 방심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여기는 벌써 성스럽네요. 성스럽습니다. 자, 미국 뉴욕의 어느 교회 한 부부가 세례단 옆에 서 있죠. 자, 이날 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의 세례식이 열렸는데요. 아우 귀여워라.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세례식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부부가 웃음을 빵 터지네요. 웃음을 왜 터뜨립니다. 웃어요? 자, 세례를 받으려던 아기가 갑자기 소변을 본 겁니다. 아이고. 아유, 이제 소변 줄기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니까 세례식을 진행하던 성직자가 근데 몸이 굉장히 빠르시네. 재빨리 몸을 피하는데요. 아무래도 아기의 소변에 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성직자가 졸지에 소변 세례를 받게 됐네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세례식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다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자, 이 세례식 날부터 이렇게 큰 웃음을 주는 거 보니까 저희 크게 뭐 나중에 개그맨이 될 건가요? 아주 크게 될 저거야말로 성수 아닙니까? 저거. 확 진짜 성령의 은사를 딱 저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러시아로 가보시죠. 동물 없잖아요. 네,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여성이 닫힌 버튼을 누르자 좀 있으면 문이 닫히고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뭔가 허공으로 떠오릅니다. 저게 뭐죠? 자세히 보니까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목줄이 엘리베이터의 문에 껴서 위로 솟구친 겁니다. 강아지는 엘리베이터 문에 2번, 3개 부딪힌 후에 계속 매달려 있는데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 빨리 구해. 누구 사람 왔네, 사람 왔어. 다행히도 지나가는 남성이 허공에 매달린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강아지의 목이 졸리지 않게 강아지를 최대한 위로 들어 올린 후에 목줄을 풀기 시작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보시면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견주는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 못한 거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잠시 후에 남성이 강아지 목줄을 푸는데 다행히 성공합니다. 예. 일단 뭐 별일 없는 거죠? 네, 강아지가 뭐 놀랐을 것 같긴 한데요. 강아지가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견주는 16층까지 올라갔다가 강아지를 찾으러 내려왔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목줄이 엘리베이터에 끼는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나와서 이제 강아지를 다시 발견한 겁니다. 저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항상 안고 타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 뉴질랜드로 가보시죠. 이건 뭐 하는 거죠 지금? 한 남성이 바위 아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다른 남성이 구덩이에 빠진 남성 발을 들고 잔뜩 힘을 주고 당기고 있는데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당기니까 구덩이에서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뭐죠? 근데 저 남성이 구덩이 속에서 나오는데 남성 손에 뭔가가 들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새끼 양입니다. 알고 보니까 남성이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고요. 구덩이에 갇힌 새끼 양을 구하려고 직접 구덩이 속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구덩이 안에 들어가 새끼 양을 구한 저 14살 소년이었다고 하고요. 소년을 구덩이에서 꺼낸 거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저 양은 저기 왜 들어간 거예요, 저거? 저기가 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었는데요. 이날 어미양 한 마리가 이 바위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미양이 왜 이곳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던지 알아보니까 새끼 양이 구덩이 속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소년은 새끼 양을 구하려고 구덩이의 구멍을 넓히고 곧바로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구조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탄력을 붙잡는 강력한 힘, 진세노믹스.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설화수 자음생 크림. 이글? 난 와글 했어. 올가을 굿샷 인증 와이드 앵글.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사반 가족회의 입력하시면 이 전용 창이 뜰 겁니다. 거기로 들어와 주십시오. 먼저 저희는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시면요, 진짜 속는 셈 치고 오늘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